암호 모드를 지난 시간에 어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설명하면서 그 관련 암호 라이브러리도 살펴보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어제 배운 거 요약하고 넘어가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블럭 암호 방식이 있고, 이 블럭 방식은 항상 정해진 블럭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출력은 똑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AES 같은 지금의 표준, 미국 표준은 128비트를 받아서 128비트를 출력해줘요. 출력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호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28비트보다 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8비트 크다. 그러면 걔네들을 쪼갠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는 또 채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쓰는 PKCS5 표준 같은 경우에는 채운 바이트 수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거하게끔 해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나누어졌을 때도 한 블럭을 통째로 채우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럭이 채우기 때문에 최대 한 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와 관련된 얘기는 거기까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긴 데이터를 쪼갰을 때 맨 마지막은 뭐 채우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28비트다. 똑같은 크기로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본 모드가 ECB, CBC, CTR 세 가지 모드를 살펴봤어요. ECB는 요거를 독립적으로 암호합니다. 각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했을 때 문제점은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 나타난다. 즉 여기서 P1하고 P3가 우연히 하든 뭐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암호할 때는 ECB 모드로 암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128비트보다 작다, 한 블럭보다 작다, 아주 간단한 데이터다, 그럼 ECB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CBC와 CTR은 이것들을 암호할 때 좀 다른 것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받게 해가지고 요 두 개가 같더라도 다르게 암호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CBC 모드는 DK야. EK, PI, CI-1. 이전 암호 블럭을 평문과 XOR 해가지고 암호 블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C1은 P1의 영향을 받고, C2는 P1, P2의 영향을 받고, C3는 P1, P2, P3를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P1과 P3가 같더라도 C1과 C3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 뭐 여러 개의 AS 칩을 갖다 놓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고, 그렇지만 요 문제를, ECB의 문제는 극복을 해줘요. CTR은 요 CBC가 이런 그 다중 프로세스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 단점,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CTR 모드는. 그래서 CTR 모드는 실제 암호화는 XOR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요. 그 XOR하는 SI 값은 NI라는 그 카운터 값을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R은 이 N1이 이제 필요한데, N1은 N0 플러스 1이 돼요. 플러스 1이 돼서, 이 N0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P1을 암호할 때, 영향을 받을 게 없으니까 C0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IB 벡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CBC도 IB 벡터가 필요하고 CTR도 IB 벡터가 필요해요. 근데 CTR은 요 IB 벡터를 그 카운터 값, 시작 값으로 생각해 가지고 각각 그 다음 블럭마다 요거에 IB 플러스 1한 값을 이용해서 얘를 암호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할 때 암호하는 요 값하고 요걸 암호할 때 하는 요 값이 달라지니까 요 두 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병행으로 카운터 값들은 쭉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 암호문 없어도 다 병행으로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모드는 암호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뭐가 또 필요 없죠? 채우기가 필요 없어요. 채우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조금 남은 거는 그만큼 갖고 SI 갖고 암호화를 하면 돼요. 그래서 채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얘는 또 더군다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쓰더라도 암호 함수만 필요하죠. 암호할 때 복호할 때 요 암호 함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든 하드웨어를 구현하든 더 경량화 시켜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나 둘 다 뭔가 조작은 가능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인증 암호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밀성은 보장해 주지만 조작을 할 수 있고, 그 조작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NM 특성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해 줄 때 무결성까지 보장해 주게끔, 그래서 조작을 하면 조작된 사실을 복호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맥가까지 같이 하는 거고, 인증 암호화는 한 번 더 반복하면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이 메시지의 해시를 맥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C의 맥값을 구하죠. 암호문에 대한 맥값을 구해서 같이 암호문하고 암호문에 대한 맥값을 그 복호한 측에 주면은 얘가 요 맥값을 확인해서 암호문이 변경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복호해서 요 M을 취하게 되면 M은 변하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TR 모드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CBC 모드랑 똑같이 얘네들은 이제 IB 블럭이 필요합니다. IB 블럭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보면 init 할 때 이제 IB 블럭을 내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IB 블럭은 내가 만들어서 랜덤으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거기서 알아서 생성하게끔, 알아서 만들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요거 하나만 보여주고, 원래 평문이 셈미 $2예요. $2인데 이렇게 가요. 그럼 얘를 암호화하면 IB가 있고 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 75라는 데이터를 73으로 바꿨어요. 73으로 바꿔서 풀었더니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02면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4가 나오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바뀌면은 여기서 5니까 5, 5를 갑자기 모르겠다. 아니지. 그렇죠. 창피해라. 이게 5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요 두 개를 톡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뀌니까 3으로 바꿔 놓으면은 실제 풀면 4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7이 나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 7이면 여기가 1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바꿔줘야 되겠죠. 요 두 개를 바꿔주면 어떻게 해야 돼? 5니까 000을 보내주면 되나? 000을 밑에 거를 요 70을 보내주면 얘 풀으면은 뭐가 나와요? 셈미 달러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 CTR도 그렇고 CBC도 그렇고 조작을 할 수 있다. 내가 평문이 어떤 형태인지 알면 내가 원하는 값으로 풀리게끔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CTR은 그 암호화를 이 함수 갖고 하지 않고 엑소화 갖고 해요. 그래서 그거가 여기에 바로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간고사에도 예전에 한번 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암호문이 요거다, 평문이 이거다. 그러면 이 값이 7로 복화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7, 0이다. 이제 쓰시면 되죠. 뭐, 요 4와 2와 7의 비트 표현을 대충 계산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 모드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요 정도 하고, 뭐야? 어디 갔어? 오늘은 이제 실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모습을 좀 볼게요. 근데 내부 모습을 보는데 지금의 미국 표준은 AES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AES 전에 표준을 썼던 게 DES예요. 그래서 뭐 DES와 AES는 내부 구조가 많이 다른데 그래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요 DES 갖고 살펴보는 게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아서 DES 갖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72년도에 미국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 사용할 대칭 암호 알고리즘 표준을 이제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페스텔이라고 하는 IBM에서 근무했던 학자인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이제 표준으로 채택됐고 그 표준의 이제 이름이 DES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더드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NSA가 이제 자문을 했는데 NSA 들어보셨어요? NSA? 요즘은 아닌데 원래 우리 영화 같은 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뭐 FBI 요원, CIA 요원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NSA 요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정보보호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 NSA 요원들이 나옵니다. 옛날 브루스 윌리스가 NSA 요원으로 나온 영화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NSA 말고 이제 키사라는 데가 있어요. 키사. 그래서 그 나라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권장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이 표준화 작업할 때 자문을 해줬어요. 자문했는데 IBM에서 원래 제안했던 키 길이를 56비트로 축소를 시킵니다.
실제로는 원래 128비트를 64비트로 축소했어요. 64비트로. 근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56비트로 축소를 합니다. 이게 실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당시에 컴퓨팅 파워로 생각하면 64비트만 돼도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90년대만 가더라도 90년대 했을 때 56비트를 대칭키의 길이로 쓰면은 금방 전사 공격해가지고 풀려버려요. 워낙 컴퓨팅 속도들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실수한 면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128비트도 상당히 큰 데이터고 막 플로피 디스크 막 이런 거 들고 다닐 때고 그럴 때 그 이전이니까 70년대면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요. 저렇게 이제 키를 줄였었고 내부 동작 메커니즘을 일부 조금 NSA가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교체를 했는데 당시에는 왜 그거를 수정했는지를 이유를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많이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렇게 소문들이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비밀 문서들도 몇 년 지나면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들이 지금은 공개가 됐는데 이제 봤더니 NSA가 뭔가 제가 거기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문제점을 알고 그거를 보완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고요.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바꾸면서 혹시 나라에서 뭔가 트랩도어를 만들어 놔가지고 언제든지 그 NSA는 암호화된 암호문을 풀어볼 수 있게 해놓지 않았나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표준화 작업을 착수했는데 77년도에 공식 채택이 됐고요.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87년쯤 됐을 때 새로운 데스가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87년도에도 10년을 연장을 합니다. 10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97년도까지 쓰기로 했는데 90년대 초에 되니까 90년대 초만 되더라도 이제 데스는 쓸 수 없다. 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키 길이가 너무 짧다. 그 당시에 컴퓨팅 환경에 봤을 때 너무 짧다라고 해가지고 97년도에 새 표준안에 대한 작업을 착수했고 2000년도에 린제다라는 알고리즘이 새 표준으로 채택됐고 요 채택된 알고리즘의 이름을 이제 AES라고 합니다.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그래서 기존의 게 DES고 이제 최근 게 AES예요. 그래서 데스는 블록 크기가 64바이트예요. 64바이트이고 키 길이가 원래 128비트였는데 64비트로 줄였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데이터에 오류들이 많이 나요. 오류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데이터에 7비트 단위로 페리티 비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페리티 비트가 뭔지 아시죠? 페리티 비트는 이제 그 앞에 있는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세팅을 해놓으면 그 페리티 비트를 보면 혹시 뭐 전송 과정에서 또는 저장돼 있을 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망가지더라도 이게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를 이제 검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페리티 비트예요. 그래서 원래 64비트였는데 얘를 다시 각 7비트마다 페리티 비트를 한 비트씩 추가하려고 56비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6라운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약하니까 여러 번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과정을 16번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16번 하게 되겠고 현재 키 길이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들었을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데스를 우리가 C로 또는 뭐 다른 언어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구현하다 보면 무지 짜증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는 별로 구현이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 환경이죠. 당시는 70년대 초반이면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왕성할 때가 아니니까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또 많이 썼을 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64비트가 평문이 들어오면 64비트를 출력을 주는데 한번 조작을 하고요. 퍼뮤테이션 한다는 건 위치를 막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32비트씩 양쪽으로 나눠서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쪽은 얘가 그대로 내려온 거야.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 하나가 또 요 F 함수에 들어가서 L과 결합돼서 요쪽이 바뀝니다. 또 이렇게 쭉쭉쭉쭉 거꾸로 해가지고 쭉 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복구할 때는 역으로 가게 됩니다. 역으로 진행이 되면은 원래 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키가 들어오는데 이 키를 우리가 56비트 키면 그 56비트 키를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안에서는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각 라운드에 48비트 키를 쓰게 돼요. 그럼 48 곱하기 16개의 키가 필요하죠. 그럼 48 곱하기 16개의 키를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키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키 길이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전사 공격에 안전할 정도로 가장 짧은 걸로 써요. 그래야지 우리가 휴대하기 편하고 유지하기 편한 거예요. 근데 실제 알고리즘에서는 그것만 갖고 쓰는, 그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걔를 뻥튀기입니다. 이만큼 뻥튀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개의 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56비트 키를 48 곱하기 16개 키로 만들어가지고 K1, K2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여기 또 오타 났네.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풀 때는 거꾸로 쓰는 거예요. K16부터 차례대로 쓰면은 원래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하는 것을 페스텔 구조라 그래요. 이거 누가 발견했어요? 이거를 고안한 게 페스텔이라는 사람이에요. IBM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페스텔 구조라고 하고요. 이 페스텔 구조에서는 뭐만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냐면 요 F 함수만 만들면 돼요. 이게 F 함수가 뭐가 따라서 F 함수만 만들면은 역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 F는 F만 다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F만 다르게 만들어서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 알고리즘도 지금은 뭔지 모르겠네. 예전에 시드라고, 이제 지금도 시드 같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표준은 기사에서 정했는데 시드라는 걸 썼어요. 요 시드는 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조를 하고 있고 요것만 달라. 요것만 데스하고 다릅니다. 시드. 우리나라 표준에 있는 게 좋나 안 좋나?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표준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주권국가인데 우리나라 표준이 있어야지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제 이 소프트웨어들이라는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작을 하고 우리가 쓰는 뭐 크롬, 뭐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들을 탑재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롬에는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이 구현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 브라우징 하면서 뭐 TLS나 이런 걸 할 때 여기에 뭐 RSA를 한다든지 AS를 한다든지 다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우리나라 표준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가 그 크롬에는 구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거를 쓰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크롬에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액티브엑스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만드는 공인인증서에 저 시드를 안 쓰고 뭐 AS나 뭐 데스 같은 거를 뭐 미국 표준 같은 걸 썼으면은
그 액티브엑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거 딴소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표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또 쓰게 하잖아요. 그것도 좀 잘못인데 그걸 쓰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에는 또 없어. 자바에는 그게 또 없어요. 자바 아머 라이브러리에는 시드가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얘가 여기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IP Initial Permutation인데 이게 뭐라는 거냐면은 58번째 비트를 여기로 갖다 놔요. 50번째 비트를 여기로 갖다 놔요. 이거 여러분 소프트웨어 구현할 수 있어요? 하면 해요. 근데 번거롭죠. 근데 이걸 하드웨어 구현하면 어떻게 돼? 껌이지. 그냥 회로 하나 만들어서 58번 이렇게만 이렇게 해놓으면 쑥 들어오면 쑥 나오잖아요. 하드웨어로 만든다.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으면 막 짜증나죠. 그 58번째 비트를 추가해서 걔를 또 1번째 비트로 옮겨놓고 막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데스로 뭐 C로 잘라내봐. 막 좀 짜증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얘는 하드웨어 적합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호화 할 때는 비트의 위치를 바꾸는 거랑 한 값을 다른 값으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뭐 러브를 뭐로 바꾼다든지 똑같이 요거를 한 단어씩을 바꾸는 거를 교체라 하고 자리 바꿈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자리 바꿈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체도 하고 자리 바꿈도 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한 번만 하면은 약해진데 그걸 여러 번 하면은 강도가 세진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안에 있는 F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64비트죠. 그럼 32로 나눴어요. 얘를 확장합니다. 확장. 48비트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얘를 XOR 요 키랑 XOR하고 이 48비트를 박스를 통해서 교체를 통해서 32비트로 줄여요. 바꿔요. 그 다음에 32비트를 다시 또 위치를 화르륵 바꿉니다. 바꿔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안에서 이 과정을 몇 번 해요? 16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호를 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뒤로 가려 그러면 얘 때문에 못 해요. 다른 건 다 뒤로 갈 수 있어요. 얘를 보면 요 입력이 뭔지는 요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는 XOR이면 XOR 시켜주면은 상쇄가 되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X박스는 상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는 다시 여기 안 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 구성 요소 중에 얘만 유일하게 여기 안 된다. 근데 얘가 여기 안 돼도 자연스럽게 요 구조에서 상쇄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2비트를 48비트로 확장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확장하냐면 16비트가 추가로 필요하죠. 그렇죠? 30. 그 16비트를 중복시켜 놓는 거예요. 몇 개를. 중복시켜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확장.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암호화 되는데 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 결과가 나와요. 얘네들한테 영향을 안 받고 요거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얘는 같고 요것만 다르면은 요거는 같고 얘만 달라지겠죠. 그럼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섞고 위치도 바꾸고 중복시키면은 요 1이라는 요 비트가 얘도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퍼뮤테이션도 하고 위치도 바꾸고 막 꼬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발란치 이펙트라 그래요. 아발란치가 뭐예요? 눈사태죠. 처음에 조금 했는데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 데이터가 한 비트만 차이가 난도 결과적으로 암호하면 몇 곳이 다르면 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목적 중에 하나는 비슷한 데이터를 암호해도 결과는 많이 달라져야지 좋은 거예요. 얘랑 얘를 암호했는데 거의 비슷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암호문을 보면 얘의 평문을 추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요 1비트가 이 출력 나오는 여러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얘를 여기다가도 쓰고 요쪽에도 갖다가 쓰고 막 갔다가 왔다 갔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영향을 주게끔 만들고 있고요. 아까 이제 요 48비트를 32비트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요 테이블 8개의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8개의 테이블을. 그래서 이게 S1 박스이면은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들어오는 6비트예요. 6비트가 이렇게 되면 요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뽑아내서 요거를 10 값으로 하고 요거를 10 값으로 써요. 그럼 1, 13이면 얼마야? 5죠. 그럼 5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바꿔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채면 쫙 보시면은 16이라는 값이 0부터 15라는 값이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돼 있어요. 무슨 랜덤은 아니겠고 무슨 원리는 있을 텐데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거고 이렇게 4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5를 보면 얘의 입력은 요거일 수 있고 요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3가지가 더 있겠죠. 총 4가지 경우에는 5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걸 보고 요로 못 가죠.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S박스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NSA가 수정한 게 바로 요 S박스를 수정했습니다. 천재들이에요. 이걸 보고 뭘 알아? 뭘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수를 좋아하시는 천재들은 이제 이런 거 하면 좋죠. 이미테이션 게임 보셨어요, 혹시? 거기 튜링이 막 이런, 튜링이, 그 누구죠, 걔가? 덕터 스트레인지. 그쵸? 그 사람이 그 역을 했는데, 이미테이션. 그쵸? 덕터 스트레인지. 좀 있으면 엔드게임 하는데. 여러분 시험 때라. 아쉽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방법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56비트를 48비트 키를 16개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작을 하고 끄집어내고 또 돌려서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48비트 값을 추출해요.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대칭 암호 알고리즘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128비트 키 또는 뭐 64비트 키를 이 안에서 필요로 하는 키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리즘 했을 때 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랜덤하게 128비트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키 스펙이라는데 그걸 줘요. 그럼 그 키 스펙에서 뭘 하면 이걸 해주는 거예요. 키 스케줄링을 통해서 라운드 밸류 쓸 키들을 거기서 계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가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데스는 대단히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인데 한 가지 흠은 56비트라는 그 키 길이가 짧다는 그 흠만 있어요. 그래서 77년도에 요 디피오 헬만 유명한 사람이죠. 그 공개키 한 사람이 요 정도 돈이면 요 정도가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 정도면 하루 만에 데스를 풀 수 있다. 근데 누가 이 정도 투자해서 만들겠냐?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컴퓨팅 가격, 컴퓨팅 파워가 변하니까 93년도에 웨인이라는 사람이 요 정도면 하루 반 만에 데스를 전사 공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93년도에. 그래서 RSA라는 회사가 있어요. RSA라는 회사가 있는데 RSA가 데스 챌린지 1, 2, 3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했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그 암호문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푸는 사람한테 돈을 줬습니다. 몇 시간 만에 푸냐. 그래서 그거를 데스 챌린지 3에서 우승한 애가 얘인데 요런 컴퓨터들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칩들을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모든 키들을 전사로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스 챌린지 3는 몇 시간 만에 끝났냐면은 하루도 안 걸린 거죠. 56비트 키를 전사 공격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 거예요. 이에 56승계의 키를 검사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다. 요즘의 컴퓨터 파워. 더 빨라졌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소 128비트는 돼야 된다. 그리고 좀 지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와서 데스를 이제 쓰지 말자. 그래서 한동안은 데스를 안 쓰고 다른 것들을 이제 썼는데 AS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중에 하나가 트리플 데스입니다. 트리플 데스. 그러니까 트리플 데스는 데스를 3번 하는 거예요. 한 메시지를 암호할 때 3번을 암호합니다. 똑같은. 근데 다른 키로. 그러면 키 길이가 얼마가 돼요? 56 곱하기 3이 되죠. 그렇죠? 56 곱하기 3. 근데 트리플 데스는 56 곱하기 3. 3번을 하지 않고 키를 2개만 씁니다. 키를 2개만 써요. 그러면 키 길이가 112비트예요. 그럼 그래도 충분하다. 그래서 키를 2개만 쓰고 원래는 메시지 암호하고 또 암호하고 또 암호해서 C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제 트리플 데스처럼 생각하는데 K1으로 암호하고 K2로 복호하고 K1으로 암호화 형태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때 K1과 K2를 같은 키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결과는 요 2개는 어떻게 돼요? K1으로 암호하고 K1으로 풀면 3세대죠. 그러면 싱글 데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하면은 K1, K2를 일치시키면은 싱글 하게 되겠고요. 또 얘는 이렇게 3번 하는데 64비트를 64비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64비트를 64비트로 바꿔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랑 이렇게 같은 요 키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얘의 안전성은 112비트가 아니라 뭐와 같아요? 56비트와 같죠. 근데 이런 거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했기 때문에 즉 이렇게 하게 되면은 키의 안전성은 112비트가 맞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성립하면은 112비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ES.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표준화 작업이 시작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왜 이 표준화 시작했냐면은 데스도 안전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56비트라는 키 길이가 짧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한을 하면서 누구든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표준을 써달라 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구사항이 뭐냐면 블럭 크기는 128비트가 돼야 되겠다. 키 길이는 128, 196, 256 세 개를 다 지원해야 된다.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128비트가 문제가 되면 그냥 256을 쓰려는 거죠. 새로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고도 128비트가 컴퓨터 환경에 비춰왔을 때 얼마 발라서 빨라지더라도 요 다음 거를 우선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새 표준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블럭 크기는 128비트, 키 길이는 128, 196, 256을 다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전 세계에서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1년 지나서 그 중에 15개로 추렸습니다. 그게 요거랑 합친 거고요. 이 중에 여기 내가 빨갛게 써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안한 게 그래도 15개 안에는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요 크립톤이라는 게 이름도 우리나라 지은 것 같지 않나? 크립톤. 꼭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조금 한국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5개가 됐는데 1년 뒤에 이 15개 중에 5개로 줄입니다. 5개로. 5개로 줄이는데 이 재미난 게 나머지 얘네들은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얘네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명한 대학에 있는 뭐 캠브리지 대학, MIT 대학, 뭐 유명한 그 쟁쟁한 사람들이 만드는데 얘만 누가 만들었냐면 요 둘이 제안했어요. 근데 이 둘이가 벨기에 석사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유명한 것들 중에 결국은 채택된 게 벨기에 사람. 요 두 사람께 채택이 됐고 그것이 이제 현재 AES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ES는 128비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요런 식으로 페스탈 구조를 안 써요. 이 중에 페스탈 구조를 쓰는 거 꽤 많아요. 근데 린제달은 이렇게 페스탈 구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쭉쭉 돼요. 물론 여기도 교체, 이동, 섞는 거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얘네는 데스하고 달리 프로그래밍으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데스는 그거를 알고리즘을 그대로 소프트웨어 구현하려면 되게 번거로운데 얘는 되게 깔끔하게 우리가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쓰시지 마시고 구현되어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 얘 내부 걸 보여봤자 자세히 그렇고요. 테스트.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내부 모습이 뭐 어떻다, 왜 그럴까? 이거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 못하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연산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뭔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키는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키 길이가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키를 확대해서 쓴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표준화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표준화는. 그래서 미국 표준화에서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만 채택하는 게 아니라 call for proposal 이렇게 내서 제안 요청서를 공개하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날리니까 이 사람 이제 대단히 유명한 이제 학자가 됐어요. 교수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표준화해야 될 때 요구사항만 이렇게 공개해 놓으면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거나 개발해 놓은 거를 여기다 제안합니다. 내 걸 표준으로 써달라. 그럼 채택되면은 돈방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명예적으로는 되게 그렇게